안녕하세요. 이 사연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들어줬으면 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는 올해 60, 결혼한 지는 35년이 넘었고 두 아이 다 출가시킨 평범한 주부입니다. 겉보기에 제 인생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황폐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 남편과 그 사람의 고등학교 동창회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번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서 나갔다 올게. 라고 말했을 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려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며 스트레스 풀고 오면 나쁠 게 없잖아요. 하지만 그 동창회가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되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어느 날은 새벽 3시가 넘어도 집에 안 오는 거예요. 전화하면 안 받다가 한참 후에 아, 시끄러워서 못 들었어. 라며 웃는 목소리 속엔 이상하게 들뜬 기운이 있었어요. 술에 취했을 때 나는 몽롱하고 느슨한 목소리.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거슬리더군요. 그 다음 날 제가 살짝 투정을 부렸어요. 아무리 동창회라도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은 아이고, 늙은이들이 모여서 무슨 일탈을 하겠냐? 그냥 술 먹고 옛날 얘기나 했지. 하면서 낄낄 웃는데 뭔가 그 웃음이 너무 가벼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차에서 넥타이를 헝클어진 채로 풀어헤친 채 들어왔어요. 셔츠 단추는 2개나 풀려 있었고 향수 냄새는 섞이지 않은 낯선 여자 화장품 냄새가 스멀스멀 풍기더군요. 무심코 말했죠. 누가 이렇게 넥타이까지 풀어준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한쪽 눈을 찡긋하며 말했어요. 에이, 술 취해서 그렇지 뭐 왜 질투나?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남자가 지금 일부러 도발하는 건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의 동창회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누가 참석하는지, 얼마나 자주 모이는지,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건지. 그러던 중 남편 폰에서 미경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여자 이름이었고 프로필 사진 속엔 제 남편과 어깨를 나란히 두르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 혼자 나온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어요. 모두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들, 대부분은 여자들이었죠. 그 사진들을 보고 나서도 저는 바보처럼 모른 척했어요. 진짜 그냥 친구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람의 감은 참 무서운 게 아무리 애써 덮어보려고 해도 자꾸 마음속에서 찜찜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 밤 남편이 샤워도 안 하고 침대에 털썩 누워 잠든 날이었어요. 옷에서는 술 냄새가 났고 바지 뒷주머니엔 콘돔 포장이 구겨진 채로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걸 지금 내가 잘못 본 건가?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포장지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 보니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아, 이 사람 진짜 선을 넘었구나.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게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동창회 자주 가네. 미경이랑도 자주 보지? 그러자 남편은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피식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미경이 걔랑은 옛날부터 그냥 말 잘 통하는 친구야. 너는 괜히 의심 많다. 그 말투가 너무 태연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때부터였어요. 진짜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게. 며칠 뒤 남편이 동창회 모임에 간다는 날이 또 있었어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옷을 유난히 말끔하게 차려입더라고요. 셔츠도 새 걸로 바꿔 입고 평소에는 잘 뿌리지도 않는 향수를 듬뿍 뿌리고 나갔어요. 전 몰래 뒤따라 나섰습니다. 옷으로 꽁꽁 숨겨서 남편이 모르게 그 뒤를 쫓아갔어요. 그들의 모임 장소는 제가 생각했던 평범한 식당이 아니었어요. 모텔 옆 삼겹살집, 간판도 없고 골목 안에 숨어 있는 그런 곳. 술집보다는 그냥 그들의 집합소 같았어요. 근처에 주차하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엔 미경이도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남편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고 다른 남자들과 깔깔 웃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더니 팔짱을 끼더라고요. 진짜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둘은 그냥 친구가 아니었어요. 눈빛도, 거리감도, 표정도 아무리 봐도 그 사이더라고요. 모임이 시작되고 한참 뒤, 저는 그 뒷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시키고 그들의 술자리를 몰래 지켜봤어요. 처음엔 다 같이 웃고 떠들다가 점점 분위기가 미묘해지더라고요. 누구는 손을 더듬고, 누구는 어깨를 쓰다듬고, 어떤 남자는 여자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넥타이를 풀며 말했죠. 오늘은 우리 둘이 먼저 빠질까? 정확히 누가 말했는진 몰라도 그 분위기 속에 남편도 있었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웃던 그 사람의 실루엣이 너무나도 익숙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게 동창회야? 아니면 무슨 바람의 놀이터야?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어요. 술에 취해 헝클어진 머리, 단추 풀린 셔츠, 그리고 한껏 들뜬 얼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그 모습을 바라봤고 남편은 또 아무렇지 않게 오늘 고기 진짜 맛있더라. 며 웃었어요. 그 사람은 죄책감이 없었어요. 아예 아무런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모임에 대해 더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누가 오는지,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왜 그렇게 모임이 자주 열리는지,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창이라는 이름 아래에 아주 은밀한 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걸. 그 사진들을 보고 나서도 저는 그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너무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그 웃음이 제가 알던 그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낯설고 들떠있고 마치 10년은 젊어진 사람처럼 말이에요. 사진들 대부분은 모임 자리에서 찍힌 거였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여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참 이상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라면 당연히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겠죠. 근데 이건 비율이 이상했어요. 남편을 중심으로 한 사진 속엔 늘 두세 명의 여자들이 붙어 있었어요.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누군가는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정작 남자들은 거의 안 보였어요.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배경처럼 흐릿하게 존재감 없이 비켜 서 있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이건 무슨 동창회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샤워 중이었어요.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둔 채 욕실로 들어갔고 저는 부엌 정리를 하다 그 폰이 팅 소리를 내는 걸 들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무시했겠죠. 근데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까 본 그 사진들 때문인지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끌리더라고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알림창에 떠있는 메시지. 잘 들어갔어? 오늘 진짜 재밌었지. 다음엔 내가 먼저 앉아 있을게. 사실 미경이라는 이름은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자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남편 입에서 간간히 흘러나왔던 이름이었으니까요. 아, 미경이? 걔는 원래 말 많고 웃겨. 우리 반에서 예쁜이 담당이었잖아. 어제 전화 왔었는데 걔는 아직도 남편이랑 티격태격한데. 걔 스타일 알잖아. 그땐 그냥 남편이 예전에 친했던 여사람 친구 중 하나겠거니 했죠. 동창이면 뭐 한두 번쯤 연락 올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럴 나이가 됐으니까요. 3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을 그깟 이름 하나로 의심하진 않았거든요. 그게 그때 제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 이름을 그렇게 가볍게 넘긴 것.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미경이라는 이름은 이미 그때부터 집 안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던 겁니다. 남편 입에서는 자주 나왔고 남편의 전화 통화 목록에서는 자주 등장했고 우연히 켜진 남편의 노트북에서도 그 이름이 보였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미경이라는 여자를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몰래 메모장에 정리했어요. 그 사람이 미경을 언급했던 날짜, 대화 내용, 사진 속에서 그녀가 있었던 자리, 표정, 옷차림, 앉은 위치까지. 특히 한 장의 사진. 그 사진 속 미경은 남편의 무릎 가까이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미경의 잔을 따라주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저건 그냥 동창 사이의 거리감이 아니었어요. 그건 감정이 오래된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오는 자연스러운 동선이었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 손이 먼저 움직이는 거리. 그 이후 저는 미경의 이름으로 인터넷을 검색했고 우연히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요가센터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블로그 속 미경은 활기차고 웃음 많은 중년 여성이었고 무대 위에서처럼 늘 중심에 서 있는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저를 가장 놀라게 만든 건 우리끼리는 다 통하는 사이 우정은 계속된다. 라는 문장 아래 붙은 사진. 사진 속에는 남편이 있었고 다른 여자들과 함께 술잔을 들고 웃고 있었으며 그 중심엔 미경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구나. 그 안에 오래된 감정과 새로운 관계, 지워진 선과 넘지 말았어야 할 경계선이 다 뒤섞여 있는 모임이었어요. 그 후에도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미경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아, 이번에 미경이네 집 앞에 새로 생긴 고깃집 알지? 거기 괜찮다더라. 다음 모임 거기로 하자고 하던데. 걔는 진짜 웃겨. 채화가 갑자기 우울하다고 하니까 미경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남자 바꿔야겠다 이러더라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아내 앞에서 불륜녀 얘기를 막 할 수 있는지. 이건 저를 그냥 대놓고 무시한다는 거겠죠. 속이 뒤틀렸어요. 남편의 말은 늘 미경으로 끝났고 그 모임은 결국 그 여자를 중심으로 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걸 무너뜨린 결정적인 밤이 왔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하고 나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아, 오늘 미경이랑 고기 먹다가 진우랑 정미도 합류했거든. 근데 미경이 걔 아직도 말 진짜 잘해. 그 분위기. 어우, 최고더라. 그 말에 나는 물었습니다. 둘이 따로 만났어? 남편은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어요. 아, 뭐 잠깐. 걔가 시간 좀 남는다고 하길래. 뭐 어때?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어나 남편 셔츠에서 또다시 립스틱 자국을 확인했을 뿐이었죠. 그날 이후 나는 미경이만 의심하지 않았다. 그 동창회 자체가 썩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건 내 촉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로 하나씩 증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이상했던 사람은 채화였다. 남편이 채화 얘기를 꺼낼 때는 늘 걔는 옛날에 좀 소문났던 애야. 지금은 좀 차분해졌지 뭐. 라고 말했지만 내가 본 사진 속 채화는 결코 차분한 사람이 아니었다.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을 우연히 넘기다 본 단체 사진. 그 속엔 채화가 남편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팔짱은 남편이 끼고 있었고 채화는 머리를 남편 어깨에 기대며 웃고 있었다. 그 장면은 단지 포즈가 아니었어. 몸이 익숙한 사람끼리만 나올 수 있는 긴장 없는 스킨십. 또 다른 사진. 회식 장소로 보이는 노래방.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정미 뒤로 박진우가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정미의 어깨에 입을 대고 속삭였고 정미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그의 카톡 백업 파일을 복원했을 때 나는 이런 단톡방을 발견했다. 이번엔 정미랑 현철이를 엮어볼까? 지난번엔 미경이 너무 질투해서 방 분위기 이상해졌잖아. 나 이번에 우석이랑 빠졌잖아. 진짜 재미없었어? 걘 너무 조심스러워. 근데 지석 오빠는 진짜 오래 가더라. 다음에 다시 해보고 싶음. 크크크. 그날 너무 짧아서 아쉬웠음. 눈이, 손이, 심장이 동시에 멎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사람들은 서로를 바꿔가며 자고 있는 거야?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거겠지. 근데 대화는 너무도 명확했고 서로가 상대한 사람을 평가하고 다음 파트너를 정하는 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룰이 있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고 묻지 않아도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고 있었다. 같은 사람 두 번은 재미없잖아. 요즘 채화가 좀 질려서 정미 쪽으로 돌아섰대. 선이는 처음이라 긴장했었는데 그래도 잘 풀렸대. 진우는 요즘 미경이보다 채화랑 더 잘 맞는데. 이런 대화를
그들만의 은어와 암묵적인 규칙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외도도 아니었어요. 이건 집단 불륜 놀이였어요. 그 안에서 남편은 그저 한 명의 플레이어였고, 심지어 미경이와 오래된 감정선을 계속 이어가며 정미, 채화와도 그 안에서 얽혀 있었던 것.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들이 다시 모인다는 날에 또 현장으로 나갔어요. 이번엔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녹음까지 하기로 했어요. 가게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창문 틈, 그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적인 대화. 야, 지난번에 선이 진짜 귀여웠지 않냐? 걔 처음이라 긴장 엄청 하던데 결국엔 현식이 손잡고 나가더라. 진짜? 나 못 봤어. 언제 나갔어? 12시쯤 진우가 자리 바꿔서 앉으라니까 걔가 얼굴 빨개져서 못 쳐다보더라니까. 근데 형수는 진짜 몰라? 몰라, 맨날 TV만 보잖아. 눈치도 없고. 그럼 뭐 계속 놀지 뭐 크크 이 나이에 누가 뭐라 해. 그리고 이어진 정미의 한마디. 어차피 다 죽으면 끝인데 뭐. 지금이라도 재밌게 살아야지.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폰이 땀이 젖어 미끄러졌어요. 숨을 쉬는 것도 숨기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이건 남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미경과 남편의 은밀한 바람 그 이상의 일이었어요. 그 안엔 불특정한 교환이 있었고, 그 안엔 감정도 책임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들은 동창회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몸과 시간을 맞바꾸고 있었고,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걸 즐기고 있었어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마음먹고 준비를 했다. 검은 셔츠에 어두운 코트를 걸치고, 가방 안에는 작은 녹음기, 그리고 남편이 평소에 자주 모이는 장소 리스트를 출력한 종이를 접어넣었다. 심장이 계속해서 뛰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기 위해 일부러 차가운 물을 마셨다. 남편은 그날도 역시 무심하게 말했다. 오늘은 진우가 예약했대. 요즘은 정미랑 선이도 잘 나온다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조용히 들었다. 그가 떠난 지 20분 후 나는 조용히 차를 몰고 뒤를 따라갔다. 모임 장소는 그때와 같았다. 간판도 없는 삼겹살집. 그리고 바로 옆엔 모텔. 도착했을 땐 이미 몇 명이 안으로 들어가 있었고, 나는 차 안에서 창문을 살짝 열고 녹음기를 켰다. 처음엔 평범한 대화들로 시작되었다. 채화 오늘 머리 새로 했네. 미경이 또 늦어? 아, 진우 또 예약 늦게 했지? 가벼운 농담과 웃음소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대화는 다시 그들만의 방식으로 변질되었다. 야, 지난번에 동미가 현철이랑 빠졌을 때 봤어? 걔 호텔방에서 술 먹다 말고 뽀뽀 먼저 하더라. 어우야, 크크 정미 그날 술 엄청 마셨잖아. 근데 선이가 그 얘기 듣고 약간 질투했대. 선이는 애초에 자기 남편이랑 사이 별로라며. 그럼 우리한테 나오는 거지 뭐. 다 알면서. 미경이 오늘은 누구 차 타고 간대? 글쎄, 지난번엔 내 차였고 그전엔 현철이 차였잖아. 근데 형수가 진짜 몰라. 형수는 눈치도 없고 그냥 모른 척 하는 거 아냐? 몰라도 돼. 우린 어차피 끝까지 안 들키면 되는 거니까.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미경이 들어온 거였다. 사진에서 보던 그 짧은 단발머리, 짙은 립스틱, 검은색 원피스, 그리고 어깨에 걸친 얇은 가디건.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자리에 앉았고 누구보다도 먼저 맥주잔을 들었다. 오늘은 누가 누구 데리고 빠질 거야? 아, 진짜 미경아, 넌 진짜 주최측이냐? 아니 분위기 흐름은 있어야지. 내가 딱 정리해줄게. 오늘은 진우 오빠랑 채화, 정미는 현식, 선이는 오늘 누구 데려갈래?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툭 부러졌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녹음기를 꾹 누른 채 차에서 내렸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을 땐 이미 그들의 웃음소리가 정적에 묻혀 있었다. 문이 딸깍 하고 닫히는 소리. 그 안에 있던 10명의 눈이 동시에 나를 향해 돌아갔다. 내가 말했다. 재밌으신가 봐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정적. 누구도 웃지 않았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박진우가 어색하게 먼저 입을 열었다. 형수님, 무슨 일로 여긴 어떻게?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제가 아는 얼굴이네요. 사진에서, 남편 핸드폰에서, 녹음기 속에서요. 그리고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뒀다.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오늘은 누가 누구 데리고 빠질 거야? 몰라도 돼. 우린 어차피 안 들키면 되는 거니까. 그 소리에 누군가가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다.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그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무 말 없어요? 내가 물었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다 들고 왔는데도 정말 아무 말 없어요? 내 남편은 한참을 쳐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순간 그 말이 내 심장을 찢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말 정말 너무나 간단한 한 마디였어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제가 지켜온 결혼생활 35년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방을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조차 아까웠거든요. 그건 제 감정을 주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노, 허탈, 절망, 수치심. 그 모든 감정이 동시에 솟구쳐 올라왔어요. 저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사진 한 장, 또 하나의 녹음기, 그리고 출력한 문자 캡처본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던졌어요. 그래서 어쩌냐고? 제 목소리가 떨리긴 했지만 아주 단단했어요. 지금 이 방에 있는 사람 중에 당신이랑 아무 관계 안 맺은 여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말해봐. 그 말에 방 안은 숨소리조차 멎었습니다. 채화랑은 모텔 2번, 미경이랑은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셋이 놀았던 적도 있더라? 정미랑은 전화 38통, 그중 12통이 새벽 2시 넘어였어. 그리고 선희는 문자로 다음엔 좀 천천히 하자고 했던데 그 다음이 누구랑 무슨 일이었는지 말해봐. 누구보다도 당신이 잘 알 거 아니야. 그 순간 채화가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그건 너무. 조용히 해요. 채화 씨 이름 나온 거. 당신이 내 남편 허벅지에 앉아 찍은 사진부터 시작해서 전부 있어요. 필요하면 블로그에 올려줄게요. 추억의 동창회 해시태그랑 같이. 현철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경수님, 우린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럼 휩쓸리세요. 서로 휩쓸리다가 서로 목 메고 나중에 외로움만 남겠지.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 도리어 귀찮다는 기색이 스며든 눈빛. 그래서 전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 표정 진짜 참 대단하다. 당신은 지금도 내가 참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내가 당신을 믿었고 당신은 그걸 이용했지.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그리고 여기 사람들 다 남편 안에 있지? 그 사람들한테도 내가 다 똑똑히 전할 거라고. 당신이 그렇게 미쳐서 쫓아다녔던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도 집에 돌아가면 똑같이 남편한테 거짓말하더라. 자기들도 똑같이 외롭고 허전하고. 그래서 이 모임에서 서로 거울처럼 보며 위로받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위로인지 알아? 너도 망가졌으니 나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서로를 망가뜨리는 모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지옥에서 꺼낸 게 아니라 같이 지옥 속으로 끌어당긴 거야. 순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정민은 고개를 푹 숙였고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고 박진우는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제야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 이제 와서 그만? 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 10년이 뭐였는지 알아?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자고, 혼자 눈물 흘리고, 그 와중에 당신은 동창회에서 자기 인생의 2번째 청춘을 살고 있었더라. 이제는 됐어. 이제부터 나는 내 인생 살아. 당신 없이 진짜 혼자인 게 더 낫다는 걸 보여줄 거야. 그렇게 말한 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문을 여는 손이 떨렸지만 걸어 나오는 발걸음은 그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땐 하늘이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고 내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정말 오래간만에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혼 서류를 꺼내 들고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서류를 보고 잠시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두드리더니 아무 말 없이 도장을 꺼내 찍었습니다. 끝. 그게 우리의 35년이었어요. 감정도 없었고 미련도 없었고 무엇보다 책임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그저 귀찮은 서류 하나 처리하듯 행동했고
그 모습에 저는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아, 진짜 끝났구나. 내가 이제 살아야 할 시간이 왔구나. 혼자가 된 첫날엔 솔직히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습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조차 낯설었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둘째 날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을 때 저는 알았어요.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진짜 나로 살아야겠다고. 요즘 저는 저녁마다 혼자 산책을 나가요. 꽃집 앞에서 오래 멈춰서 향기를 맡고 동네 고양이에게 말을 걸고 카페에 들어가 조용히 커피를 마십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지 않았던 시간들, 참았던 말들, 눈 감아왔던 장면들, 그게 결국 제가 저를 버리고 있었던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은 동창회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껴본 적 있나요? 누군가의 지나친 친밀함, 설명되지 않는 늦은 귀가, 말하지 못한 찜찜함, 그 감정을 당신도 겪어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리 여기에서부터 같이 이야기해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